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쌀쌀해지고 있어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너무 즐겁게 잘 지냅니다. 뭐 항상 즐거운 줄은 알아요. 아는데 근데 어제는 특히 즐거웠어. 특히? 무슨 일이 있었길래? 특히 즐거웠어. 우리 박동훈 부장님 워낙 또 이제 음악 좋아하시니까 클래식도 많이 듣고 그러시잖아요.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예. 알았어. 그럼 박동훈 부장님 이렇게 생각하기에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는 어디예요? 보통은 그러면 이제 막 베를린 필하모닉. 뭐 그다음에 비엔나 뭐 아니면 뉴욕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에게 있어서 세계 최고의 그 오케스트라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거든. 근데 상단 항상 얘기를 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가 뉴욕이라면 그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매일 가냐? 아니지 않느냐? 나는 양재천을 제일 좋아한다. 여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마침 어제 제가 이제 그 간만에 이제 강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봤는데 어제가 진짜 공연이 죽였던 게 뭐냐면 그 강남 구민회관에서 이제 한 공연이에요. 네. 근데 이게 클래시컬 레트로라고 그래서 시네마 뮤직. 그래서 맨 처음 딱 시작이 뭐냐면 빰빠밤빰 빰빠밤 레이더스 마치로 시작해가지고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든지 E.T. 뭐 저기 뭐야 로키 막 이런 테마 쫙 나오다가 네. 마지막 피날레는 진짜 전율이었어. 막 그 빰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뭐지? 다스베이더의 테마 왜 그 임페리얼 마치 있잖아요. 스타워즈 모음곡으로 마지막 피날레까지 하는데 나는 정말 아니 이게 나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막 뭐 바그너 말러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막 비발디 사겨도 좋지. 근데 나는 사실 21세기에 우리에게 최고의 음악은 난 영화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나는 어제 딱 그 빰빠밤빰빰 레이더스 마치가 딱 울려 퍼지는 순간 내 마음은 막 그 고등학교 때 그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서 막 내가 막 흥분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스타워즈 음악이 탁 떠오르는 순간 또 갑자기 막 쫙 막 이렇게 추억이 막 떠오르잖아 막. 그래서 나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 영화 음악을 우리 동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쫙 편곡을 해가지고 들려주시니까 어제 난 너무 행복했어. 아침에 게다가 이게 이제 15,000원짜리 공연인데 정말 네. 저렴하잖아. 그 가면 진짜 그 40인조 풀 구성인데 그거를 강남 주민은 또 이제 30% 할인 들어가니까 아주 그래서 어제 가서 이제 혼자서 신나게 음악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모두가 꿈꾸던 유럽 귀족들의 삶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또 삐딱한 우리 성북구민의 한마디. 또 왜? 우린 그런 거 없어. 와서 들어도 돼. 강남 구민회관 와서 그 공연 들어도 돼.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가? 그렇지. 이게 강남 구민들만 들으라는 강연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 그리고 서울시 오케스트라도 있고 찾아보면 많어. 서초구 오케스트라도 있고. 이거 괜한 자격지심에 강남 구민 강남 구민회관. 심포니 오케스트라.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왠지 우린 못 들을 것 같은. 전혀 그렇지 않아. 내가 쓸데없는 자격지심? 자격지심이란 말도 이상하네. 근데 왠지 그쪽 구는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괜히 돈 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가? 근데 그냥 얼마나 이게 위화감이 심하면 이러겠어요. 그러지 마. 그리고 나는 사실은 어제도 사실 빈자리가 많았어요. 그래요? 강남 구민들은 바빠서 이런 거 잘 안 보시나 봐. 야, 나는 오히려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와서 좀 그냥 즐겨줬으면 좋겠어. 이게 차이네. 왜? 그런 문화체육시설에 얼마나 그쪽에 집중이 돼 있고 수요와 공급이. 왜냐면 우리 쪽은 뭘 하잖아요? 빨리 안 하면 자리가 없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특히 수영장 같은 건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 등록 지옥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도 그건 그래. 수영장은 다 그래. 그 사람들 불만이 얼마나 이게 쌓였는지, 야, 이거는 도무지 이거 매크로를 쓰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다. 한 번 못 들어가면. 그래서 그쵸. 드디어 이번에 막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오래된 회원은 1년인가? 뭐 이렇게 되면 다시 경쟁 체제로. 그치. 재등록은 원래 자동이니까. 재등록은 이게 우선권을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지. 리셋하는 조치가 이번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좀 샜는데. 말씀하십시오. 음악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저께인가? 그저께구나 벌써. 그저께 오늘이 참 일요일날 아침 6시를 좀 넘긴 시간이고요. 네. 저도 새로운 음악 경험을 하긴 했어요. 우리 저 성북구에 성북동에 가면 그 누룽지 백숙이라는 유명한 집이 있어요. 식당 이름인 거죠? 뭐뭐 누룽지 백숙인가? 그 집 맛있어요. 닭집 얘기한 게 아니고, 근데 거기 같은 건물에 음악 감상실이 하나 있어요. 음악 감상실. 리홀 뮤직 갤러리인가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성북구는 뭐든지 다 낡았잖아. 또 자격지심인가? 진짜 입구에서부터 무지 낡은 계단에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 큰애가 시험이 끝났는데 모든 걸 쏟아부은 시험이 끝나서 허탈한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학교에서 하는 뭐 그런 시험 끝나고 애들 모여서 뭐 고기 구워 먹고 자고 뭐 이런 행사도 있었는데 다음 날 또 뭐가 있었고 거긴 못 가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서 야 이거 저 피아노를 되게 좋아해서 야 그 되게 좋은 스피커에 감상 음반 무지 많은 그런 음악 감상실이라는 곳이 있다. 좋대더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죠. 어땠어? 뭐 색다른 경험이긴 했어요. 저 음악 감상실 처음 가봤어요. 진짜? 처음 가봤고. 나는 참고로 음악 감상실도 자주 가는데. 그래요? 네, 처음 가봤는데 일단 사람이 평일이어서 그런 사람이 우리하고 한 팀밖에 없었어요. 그럼 신청곡은 독점이지. 독점했지. 듣고 싶은 건 계속 들을 수 있지. 독점했는데 뭐 요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즐기는 공간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애도 이런 걸 한번 이런 데도 있구나 보여주고 싶은 건 좋았어요. 그건 달성했는데 열심히 신청곡을 써서 넣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스피커가 한 100년 된 스피커를 쓰더라고요. 오케이. 예, 진공관 앰프에 1930년대에 나왔던 그런 유명한 또 그때 나온 스피커들 어마어마하게 큰 거 사람 키만한 거 뭐 이런 거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스피커를 여러 대 갖춰두고 들어오는 곡의 장르에 따라서 이제 스피커를 바꿔가면서 들려주긴 해요. 되게 신경 써서 하시는구나. 예. 장르에 따라서 스피커 이걸 바꾼다고. 보통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나는 몰라. 그리고 난 그렇게는 못 들어봤어. 이게 장르마다 이게 음역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또 뭐 보컬 위주로 된 것도 있고 뭐 하니까 사실은 그게 맞죠. 예, 그게 맞는데 아니면 스피커가 막 올라운드로 저음역부터 고음역까지 막 또 특성이 이 음악 저 음악 다 맞는 건 몰라도 뭐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 많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너무 옛날 거라 그런가? 아무래도 100년 동안 좀 스피커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겠어요? 많이 발전했지. 그래서 음질은 생각보다 저는 뭐 그런 데 가서 진짜 그런 비싼 스피커를 들으면 야, 내가 들었던 스피커 다 쓰레기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우리 집에 그 조그만 뭐 앰프 다 합쳐진 그 조그만 블루투스 스피커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요즘은 크게만 들으면 뭐 그런 생각들 그치. 정도. 그래서 좀 그건 좀 아쉬웠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웠던 것만 자꾸 얘기하네. 제가 신청한 거 중에 가요들은 다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오래된 가요나 오래된 팝이나 그 무슨 차이죠? 왜 자르지? 아니까 그 수집하실 때 안 사셨나 보죠. 네. 그럴 수도 있지. 네. 옛날에 가요는 사실은 그랬을 수도 있지. 네. 오케이. 우리 이제 막 서로 공연 보고 막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음악 감상실 저는 동네에 있는 요즘 음악 감상실 LP 바들이라는 게 생기고 있거든요. 그거 자주 이렇게, 가시는 데 있어요? 저는 여러 군데 다녀요. 그래서 그 이태원 쪽에 있는 LP 바도 있고 한남대교 북단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지구 영상 음악이라는 그 우리의 그 추억을 약간 건드리는 그런 저기 영상음악 감상실이 있거든요. 네. 우리 왜 옛날에 지구촌 영상음악이라 그래서 왜 뮤직비디오들 TV에서 소개해주던 채널이 있었잖아. 프로그램이 있었잖아. 우리 박동 부장님 모르시는구나. 몰라요. 옛날에 그런 그게 있어서 지구촌 영상음악 이름은 조금 하여튼 곧 비슷한 그건데 딱 한남대교 북단에 있어요. 한남대교 위쪽에 이렇게 있는 거기에 가면은 저는 거기 가면 뭐를 신청하냐면은 건센 로지즈의 Sweet Child of Mine이라든지 아니면 이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보헤미안 랩소디 그 옛날 그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오디오는 일단 빵빵한 스피커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화면이 있겠구나. 큰 화면도 있고. 근데 이거를 물론 우리가 언제든지 원할 때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긴 하는데 이게 큰 화면과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들는 그 재미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음악 감상실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기왕에 이제 문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뭐 공연을 늘 하진 않으니까 만약 주말에 시간이 나신다면 제가 권해드리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뭐냐? 룩백. 룩백? 룩백. 못 들어봤지? 못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봤으니까 내가 이걸 사람들에게 추천을 요즘 하고 다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단편 영화예요. 근데 애니메이션 단편을 그러니까 원래 만화가가 단편으로 그린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옮겨서 상영 시간이 1시간 15분밖에 안 돼. 근데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이게 일본에서는 개봉하자 2주간 연속으로 흥행 1위를 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이 만화가 이제 원작을 그린 만화가를 전혀 모르는데 일본에서 너무 유명한 분인 거야. 체인소맨이라고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그 애니메이션의 원작자예요. 그거 되게 잔인할 것 같아서 안 봤는데. 체인소맨은 잔인하다기보다는 좀 상상이 기괴하죠. 근데 근데 내가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 하나가 체인소맨이고, 근데 룩백은 전혀 잔인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중학생 그 아들 있죠. 네. 시험 끝나고 만약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면 같이 영화 보러 가도 좋아요. 아이랑 같이 보기. 왜냐면 그 주인공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의 이야기야. 그러면은 이거 그 넷플릭스 같은 데 있는 건 아니군요. 극장에 있어요. 아들이랑 손잡고 극장 가서 봐야지. 백. 너무 좋은 영화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듣고, 그거 뭐야, 또 극장을 또 가야 되잖아, 라고 하다면, 넷플릭스에서 보실 만한 영화 하나 제가 또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슬픔의 삼각형. 근데 이거는 되게 좀 약간 뭐랄까, 코미디인데, 블랙 코미디이기 때문에, 아드님이랑 같이 볼 영화는 절대 아니고, 이건 네. 성인용 영화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박동 부장님 저녁에 한가하시거나 아니면 평일에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머리 식힐 때 보는데, 자, 중요한 거는 초반에는 허들이 있어요. 앞부분은 좀 재미가 없거든? 네. 뭐야, 이 내용. 요즘 민식이 형이 감이 떨어졌나 보네. 이렇게 재미없는데, 앞부분에 한 10분, 20분만 견디고 나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점입가경 왜 그런 거 있잖아.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떻게 너무 웃겨가지고 포복 절도하다가 나중에는 좀, 하여튼 근데 약간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같은 그런, 이 블랙 코미디인데 추천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저 어제 오랜만에 이 영화 새 영화 봤는데. 봤어? 범죄도시4. 그 시원한 액션을 보고 싶어서 부끄럽네요. 어디에 올라와 있어? 디즈니. 아, 그렇구나. 난 디즈니를 끊어가지고. 뭐가 부끄러워. 취향이지. 근데 나는 저기 이렇게 우리 문화 얘기했는데 책 얘기 잠깐 하자면 네. 참고로 저기 우리 그 지난번 방송 우울하고 재밌고 공감 가는 무라카미류 소설집에 댓글에 되게 팍 찔리는 댓글이 달렸어요. 내가 빌린 가을 오솔길님이 내가 빌린 책에서 노벨상 도서 리뷰 정도는 다룰 줄 알았는데 이번 회에서도 이런 방구 언급하지 않네요라고 살짝 이제 이렇게 팍 찌르는. 이것도 근데 너무 다들 얘기하시니까 우리까지 얹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치. 근데 나는 그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기가 그냥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다시 한번 고백을 하자면 박동원 부장님하고 저하고는 전혀 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미리 합을 맞추거나 짜거나 대본을 그냥 이게 전혀 없어요. 정말 둘 다 그냥 전화 통화 오면은 벨이 울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죠. 대본 그래서 없어요. 이거를 대본이 없고 근데 이제 이분은 날것이에요. 우리 가을 오솔길님은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 방송을 되게 이렇게 뭔가 이분들이 그래도 이제 책 속에 어떤 커다란 어떤 뭔가 저걸 가지고 이 정규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셨나 봐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죄송해요. 그 순간 우리가 이거 근데 진짜 참고로 우리 박동 부장님은 이번에 우리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한강 작가님의 이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딱 그 소식 듣고 박동 부장님의 소감은? 받을 사람이 받았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거 있죠. 예전에 사실 사실 그 젊은 작가는 사실 젊은 작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데 사실 그 전에 거론되었던 다른 후보분들과 비교하면 엄청 젊은 작가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말 연배가 드신 그런 작가들만 후보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한강 작가 역시 많은 작품을 해왔고 그렇죠. 또 부커상 또 받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노벨상 이미 우리는 그 많은 이렇게 깊은 내공을 갖춘 또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준 작가를 갖고 있었는데 노벨상을 너무 멀리 생각한 거지. 그렇지. 우리는 부커상까지는 오케이, 부커상 좋아. 인정. 그래, 거기까지 인정. 약간 뭐 캐주얼한 상 아니야? 뭐.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 사실 한국의 많은 분야가 그렇거든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인데 일단 우리 한번 접고 보는 스스로. 그렇지. 네, 근데 이번도 약간 그런 케이스로 봤고요. 근데 저는 사실 네. 나는 사실 이 댓글을 보고 내가 살짝 놀랬던 게 뭐냐면, 네. 나는 한강 작가님 얘기를 내가 여기서 안 했나 싶었던 게 뭐냐면, 네. 나는 요즘 다니면서 늘 하거든요, 이게. 강연 다니면서 이 얘기를 저는 꼭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그 강연에 가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누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본인은 채식주의자를 읽다가 너무 불편해서, 사실 채식주의가 이렇게 읽기에 술술 나가는 그런 책은 아니잖아요. 왜? 좀 되게 이렇게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책을 접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읽기에 불편한 책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는지 자기 좀 궁금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문학은 선생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문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좋은 글은 읽었을 때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글을 읽고 되게 맞는 말이네. 그래, 되게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그런 글도 있죠. 그건 우리가 흔히 읽는 왜 그 에세이들, 가벼운 에세이들이 그렇지. 네. 근데 정말 좋은 글은 사람이 읽었을 때 이게 턱턱 걸린다. 왜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게끔 만드니까. 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좋은 영화는 영화가 끝났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왜냐하면 왜 정말 좋은 영화를 보고 내가 룩백이 그래요. 영화는 왜 볼 때는 왜 스토리에 중간에 딴 생각을 못 하잖아요. 네. 영화 계속 이어지니까.
책은 읽다가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잠깐 페이지를 덮어놓고 이 저작하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을 수가 있거든. 근데 영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쪼르륵 실시간으로 전개가 되니까. 근데 다 보고 나서 왜 나오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좋은 영화는 끝나고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극장을 나오면 순간서부터. 룩백이 그렇고 슬픔의 삼각형도 그래요.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한강 작가님의 책은 읽다가 너무 불편하다는데 그게 진짜 좋은 작품이다. 불편하다는 건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네. 그냥 편안하게 수르륵 넘기고 툭 넘잖아요. 그거는 나한테 남는 게 없거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난 너무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네. 이걸로 인해서 세계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게 또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노벨 문학상을 탄 국가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요. 소년이 온다. 휴먼 액츠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휴먼 액츠를 읽는 이제 이걸 보고 난 사람들이 휴먼 액츠를 읽을 거 아니야. 그 내용을 보면 1980년에 한국에서는 군인이 무장 군인들이 민간인 일반 시민들을 사살했단 말이에요. 네. 그 역사가 나오잖아. 자, 그걸 내가 읽었어. 그러면 난 그 전에 나는 미국이나 영국의 이 K-팝 팬이야. 그냥 K-팝 그러면은 BTS나 블랙핑크 같이 이렇게 멋지고 예쁜 이런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이런 화려한 어떤 그 K-팝을 즐기다가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 막 이런 그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이런 걸 즐기다가 소설을 읽었는데 불과 40년 전에, 50년 전에 네. 한국에서는 이런 나라였다는 거야. 군부 독재가 있는 정말로 정치 후진국이었고 이런 일들이, 이런 쇼킹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치? 이거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4.3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저질러진 폭력들이 너무 많은 이런 나라가 지금은 이런 멋있는 케이팝의 나라가 됐다고? 나는 이게 이번 노벨 문학상이 주는 가장 큰 함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그러네요. 세계인들이 보기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 몇십 년 사이에 이런 정도의 발전이 있었다고? 그렇잖아. 나는 이거는 한강 작가님이 정말 큰일 하셨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 노벨 문학상 이렇게 그 수상작들을 나는 이제 그동안은 번역된 거라든지 때로는 이제 원서로 읽기도 하고 찾아서 읽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그냥 그래, 뭐 그 나라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역사적 이걸 확 다루는 어떤 건 잘 없거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작가들이 받았다고 하면 그들이 한 평생을 살면서 한 경험이 뭐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선진국에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쭉 살아온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정치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후진국에서 살다가 선진국이 됐잖아. 하여튼 그래서 그 가오로 손길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더 빨리 다뤘어야 되는데 다루지 못한 거는 두 아마추어가 너무나 이렇게 개인적인 이 책을 빌려서 읽는 즐거움에 대해 그 인생을 사는 하루하루 그 문화를 즐기는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큰 이야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 책 리뷰하는 팟캐스트는 아니고요. 정말 그런 팟캐스트 많잖아요. 네, 저 유튜브도 많고. 이미 다 했을 거야 아마. 네, 저희 그렇게 깊게 준비해서 제대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김 작가님 말씀대로 이 도서관 자주 가고 도서관과 책과 여행을 좋아하는 50대 은퇴자와 은퇴를 앞둔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렇죠. 겪은 거, 생각하는 거. 예. 참고로 부끄럽습니다. 아니야. 방금 전에 이제 이 네. 얘기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바로 책 얘기로 넘어가도 돼? 좋습니다. 예. 저는 대본이 없잖아요.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이 있어요. 좋은 불평등. 이게 일단 제목부터 얘도 불편하잖아. 그렇잖아. 이게 불평등은 나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최병천이라는 분이 이제 이 경제 전문가신데
이분이 책 제목이 좋은 불평등인데 책을 읽다 보면은 진짜 약간 살짝 이제 그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가 불평등이 심화된 그 계기가 뭔 줄 알아요? 글쎄요. 우리나라는 왜 불평등이 심화됐냐면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됐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된 거예요. 우리 왜 내가 태어났을 때 60년대, 70년대 우리 다 같이 공평하게 가난했잖아요. 네. 저 70년대 초등학교 때 나는 우리 반에 부자가 있었다고 난 생각하지 않거든. 다 같이 공평하게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든지 왜 이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달리기를 100m까지만 할 때가 있고, 자, 100m까지만 하잖아요. 그러면 네. 다 결승선까지 다 들어와요. 네.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5000m 달리기 하잖아요. 네. 그럼 중간에 한 3바퀴째에서 탈락하는 애들 생겨. 이게 다 같이 가난할 때는 모르다가 너무 부자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이게 쭉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건데, 저는 이 책 읽다가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왜 요즘 이제 일본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궁금한 게, 이 나라는 옛날에 이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왜 한국에 따라잡히게 된 걸까? 그런데 책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1970년대 왜 냉전이 심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60년대, 70년대 냉전이 심화되면서 뭐가 생겼냐면은 그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어. 왜냐하면 왜 그 자본주의 블락과 공산주의 블락은 아예 서로 저걸 안 했잖아. 교역을 안 했잖아. 네. 그리고 심지어 막 쿠바 같은데 이렇게 생기면서 왜 막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소련에서 쿠바로 가는 거 막 중간에 막 막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계 교역량이 줄어드니까 주로 이제 선상 교역인데 화물선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원래 일본은 섬나라고 그래서 조선업이 발달했단 말이야. 근데 화물 무역이 줄어드니까 일본은 조선 산업을 점진적 사양 산업으로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비용 절감 시도하고 조선업체들을 통폐합하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큰 도크를 지었다가 산업을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구조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한국은 정반대의 선택을 해요. 똑같은 1970년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1970년대 한국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왜 1973년에 중화공업화를 선언하는데 이 배경이 재미있어. 196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는 왜 베트남 반전 운동이 격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68년에 공화당 리처드 닉슨이 베트남전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닉슨은 자기가 당선된 게 베트남전 철수를 공약으로 당선됐고 이후에 아시아 국가들은 안보를 직접 책임져라 라고 하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해. 네. 실제로 7사단은 철수했대요. 맞아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치, 우리 또 박동 부장님은 미군에 대해서 좀 아시지, 전문가지. 그래서 실제로 7사단 철수해버리고, 자, 그러니까 전면 철수의 움직임이 생기니까 한국은 이제, 미군이 빠지고 나면 그 공백을 메워야 되잖아. 네. 근데 미군이 되게 그 좋은 현대식 중장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가지고 철수해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방위 산업을 키워야겠다. 근데 방위 산업 이를테면은 왜 군함 같은 거 큰 거 건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 산업이 발달을 해야 되는 거야. 탱크를 만들려면은 여기서 탱크가 아니라 되게 커다란 화물 트럭이라든지 탱크로리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발달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중화학공업의 연장으로 조선업의 성장을 갖다가 이제 적극 투자를 하고, 이때 되게 재밌는 게 이 한국의 조선업 3대 기업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세 회사의 설립 연도가 되게 재밌어. 현대중공업은 1972년, 대우조선 1973년, 삼성중공업 197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군의 그 1960년대 미군 이 베트남전 철수에서부터 반대 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70년대에 갈 때, 자, 정주영 회장은 현대중공업 설립할 때 당시 세계 최대 규모로 만들었대요. 왜냐면 먼 미래에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포부로 가졌는데 문제는 이때가 냉전으로 인해서 무역량이 줄어들었을 때인데 재밌는 건 뭐예요? 80년대 들면서 냉전이 끝나버려.
그리고 1990년대 갑자기 이제 왜 세계화의 영향으로 중국 뛰어들고 인도 뛰어들고 막 그러면서 세계 물동량이 확 늘어나 버렸는데 문제는 일본은 작은 배 만드는 걸로 그냥 구조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큰 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일본은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판단하고 비용 절감과 함께 현행 유지에 집중했는데 한국은 정반대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 좋게 표현하면 과감한 투자고 나쁘게 표현하면 무모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과잉 투자인데 결과적으로 한국 판단이 옳았던 거야. 근데 이거는 자 생각해봐요. 이거는 한국이 뭘 내다보는 어떤 그 성견 지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미군 철수한다 그러니까 똥줄 타가지고 급하게 한 건데 이게 진짜 재밌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한 게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남북 이 대치 상황 막 이런 그게 우리한테 되게 불행이죠. 국민적으로 불행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제력이 되게 발달하게 된 어떤 그 뒷배경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여튼 저는 좋은 불평등은 제가 사실 예고편이에요. 제가 이제 곧 블로그에 책 리뷰를 쫙 길게 해서 올릴 건데 리뷰하고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은 한번 경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목 좋은 불평등 이거가 저는 아직 뭐가 좋은 불평등이라는 거지? 예, 의문이 있는데 예, 이 제목이 왜 이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요게 이제 사실은 짧게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난감한 게 왜냐하면 저의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정치적 성향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보면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은 둘 중 하나예요. 소득 상층부의 소득을 올리거나 네. 아니지. 그러니까 잘 버는 사람들이 덜 벌게 만들거나 그렇죠. 잘 버는 사람들이 덜 벌면은 소득 이 불평등은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못 버는 사람들이 더 잘 벌게 만들거나. 자, 근데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못 벌던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였냐면은 원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못 벌었잖아요. 왜? 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보다. 네. 문제는 뭐냐면 그 1990년대 이후로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중국이 이 세계 무역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나니까 기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직종들 있잖아요. 네. 옛날에 부산의 신발 공장이라든지 대구의 섬유 공장 이게 다 중국으로 건너가 버린 거예요. 일자리들이. 그래서 그 싼 저임금 일자리들이 사라지면서 그쪽 가진 사람들이 다들 일이 없어져 버린 거야. 네. 그래서 한국의 지금 현재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뭐냐면 노인 빈곤이에요. 가난한 노인들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은 불평등에 심화하게 된 어떤 그건데 근데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선진국에서도 다 이게 일어났어. 그래서 왜 선진국에서 제일 지금 분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의 일자리를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국가들로 빼앗긴 그런 미국과 유럽의 노동자들이에요. 기술 노동자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해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브렉시트라든지 트럼프의 당선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어나면서 한국이 사실은 좋은 불평등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는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등은 싫어. 불평등은 나쁜 거니까 불평등은 무조건 막아야 돼라고 하면은 우리는 경제 성장을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로서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은 짧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는 사실 그렇고 그냥 여기서 한 가지 그럼 더 내가 사실 오늘은 내가 그동안 너무 내 얘기만 많이 해서 박동부장님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이 얘기하고 그냥 마무리해야겠다. 나 지금 배고파 이제 슬슬. 원래 아침 6시가 아침 시간인데 지금 방송 녹음을. 자, 고령화 우리나라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가난하냐면 65세 이상 노인에다가 초등학교 이하 졸업자,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65세 이상의 은퇴한 사람들 그리고 임시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 제일 가난한데
이 가난이 겹치는 부분들이 1930년대, 40년대 출생한 여성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불평등의 하층은 그러니까 60대, 70대 이상의 여성분들인데, 네. 이게 불평등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고령화라는 거죠. 그리고 60대, 70대 남성들이 가난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한창 일해야 될 때 그분들이 하던 일자리가 다 중국으로 뺏겨버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세계화의 여파로 가난해지고 고령화예요. 근데 세계화와 고령화라는 이 변화가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변화잖아요. 네. 근데 되게 강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세계화로 인해서 한국은 부자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OECD에서 그러니까 2021년에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잖아요.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 중에 선진국에 도달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선진국이 된 비결은 뭐냐면 국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고군분투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이때 고군분투한 그 일선에서 누가 일을 했냐면 사실은 한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군분투를 했거든.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참 그 고민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말로 얘기하기가 지금 되게 조심스러운 게 자칫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면 내가 이게 마치 대기업을 칭송하는 것 같고 그 한국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문제니까 그냥 놔두자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요 얘기까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이 책의 초반에서 하는 얘기 중 하나 뭐냐면 최저임금 1만 원 있잖아요. 네. 인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완전 놀란 게 나는 최저임금 인상 찬성론자거든요. 왜냐하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받는 임금을 올리면은 최저임금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네. 그분들의 그 임금을 올려버리면은 그분들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불평등이 해소될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자, 근데 이 책을 봤더니 뭐냐면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사실은 이 저소득층 중에 누가 있냐면은 영세 자영업자가 있는 거예요. 영세 자영업자는 그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있어. 그 값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게를 폐업을 해버려. 네. 요즘 지방에 가보면은 그 작은 가게들, 폐업한 가게들 되게 많거든요. 네. 자,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난해지는데 일단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장사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들이 가난해지고요. 그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게에서 그러니까 60 이상의 저학력의 여성 노동자들 일을 하고 있던 그 일자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역설적으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한 게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져 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말로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뭐야 싶은데 저는 이거를 두꺼운 책을 읽었잖아요. 네네. 책을 읽다 보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최저임금 인상이 좋은 정책이 아니었네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좋은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도 제가 이제 이 한강 작가님의 책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책이 좋은 책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거든. 나의 생각의 틀을 넓힐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냥 편안한 얘기만 계속 듣잖아요. 네. 편안한 책만 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걸 재확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려워요. 아니, 정말로 특히 이제 반대편에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 너무 극단적인 거 빼고 너무 극단적이고 좀 논리도 없는 예, 그런 거 빼고 그런 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이 저자인 최병천 저자가 이 정도 이렇게 들으면은 되게 이렇게 약간 그런 이분 민주당 국회 보좌관이었어요. 그리고 이분 성향도 그쪽 성향이고. 근데 뭐냐면 이분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너무 간절히 바랬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있잖아요. 이게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가 문재인 정부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말기에 대선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국힘을 찍었거든요. 왜 그랬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뭐 탓을 했죠. 그분들 탓을 했어요. 또 이쪽 중에서. 제가 국력이 짧아가지고 이 책을 더 정확하게 글을 못했는데 아닙니다. 핵심을 어느 정도 짚어주셨고요. 건드려 드렸나요? 근데 제가 정말 지금 올리는 그 블로그 이제 리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사실은 블로그 리뷰는 여러분들이 책으로 읽을 걸, 그러니까 글로 보시라고 하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초반에 나오는 건 뭐냐면 박동 부장님,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시작점을 1997년 외환위기다 아니다. 외환위기 때 증폭됐죠. 그렇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1994년이래요. 1994년? 그때 무슨 북해 위기? 아닌데? 보세요. 뭐 이게 있죠?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이 이제 사실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사실은 한국 경제 불평등의 시작점은 1994년인데 세 가지 사건이 맞물려요. 우루과이 라운드? 첫 번째는 들어봐봐. 이게 되게 재밌어. 첫 번째는 노동자 대투쟁. 자, 1987년도 6월 항쟁의 결과 왜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복원시키잖아요. 그리고 6월 항쟁은 대학생들이 주도를 했으면은 8월에는 노동자들이 뛰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노동자 대투쟁이 이어서 임금 인상이 일어나는데 1989년도 임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였냐면 25%였어요. 그러니까 1987년 이 6월 항쟁 이후에 1992년까지 노동자 임금 임투로 인해 가지고 급격한 임금 인상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노동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이 발생할 경우에 기업 중에는 경쟁력을 잃고 망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게 1번 임금 인상. 2번은 뭐냐면 중국의 경제 개방. 1989년도에 중국에서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요. 자, 천안문 사건은 뭐냐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잖아요. 근데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를 포기할 수는 없어. 정치 체제는. 그래서 경제 개방을 한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서 1992년도에 경제 개방을 선택을 했는데 막 수출 노선 전면화하고 해외 자본 유치하고 1989년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은 4.2%인데 1992년도에 경제 개방하자마자 14.2%로 껑충 뛰어 올라요. 자, 1992년도에 중국이 경제 개방을 하고요. 같은 해 세 번째 사건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데 1992년도에 8월 24일 한중 수교가 체결이 되고요. 자, 노태우 정부가 당시 노태우 정부는 왜 국민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었어. 사실은 대통령 당선된 건도 저쪽에서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가 표가 갈렸기 때문에 노태우가 당선이 됐지 단일화됐으면 노태우가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경제를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북방 외교를 통해서 이 한중 수교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 민주정부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서 만약 한중 수교를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반감이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때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는 중국은 빨갱이였잖아. 우리 심지어 한국 전쟁에 저쪽에 들어왔었고 중국 공산당 군인들이 왔었고. 근데 이거를 노태우 정부니 할 수가 있었던 거야. 노태우 정부가 한중 수교를 하는데 노태우 보고 우리가 빨갱이라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1992년도에 중국과 베트남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남전 우리가 참전국이었는데 그 베트남과 수교를 한 거고 자 2022년 지금 현재 중국 2022년 중국은 수출과 수입
1위 국가예요. 네. 베트남은 수출 3위, 수입 5위 국가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87년에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임금 인상,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경제 개방, 네. 그리고 세 번째 한중 수교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왔고, 그게 사실은 IMF 때 우리는 다들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IMF 때 망한 기업들은 사실은 대기업이 망한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진 건 중소기업들이었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대구 섬유공장이라든지 부산의 신발 공장들, 이런 데들이 다 중국으로 옮겨간 거거든. 네. 근데 여기서 임금 상승은 좋은 거잖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게 경제 구조를 바꾸는 트리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왜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IMF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 앞에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이. 네. IMF는 결과였던 거예요. 199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이 많은 변화들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냥 IMF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불평등. 불편한 불평등. 책이지만 오늘 저는 불편한 정말 책. 재밌게 읽었어요. 오늘 제목이 불편한 책이네. 역시 바로 딱 이렇게 캐치를 하시는 우리 또 박병 부장님. 근데 특히 경제정책은 이렇게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그리고 입체적으로 예, 이거를 갖다가 긴 안목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세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잘 논리를 만들고 설득해가고 또 이런 또 같은 현상을 두고서도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을 다르게 또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토론을 통해서 좀 진짜 강한 논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마치 내가 부동산 공부해서 재개발 투자하려는 수준의 공부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근데 나 박동부장한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 네. 불안이라는 요소는 우리가 통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안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스트레스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보가 더 오래 살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는 바보가, 유명한 바보들이 지금 이렇게 몇몇 분이 딱 머리에 떠오르거든. 근데 그분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 현실 인식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저 양반들 되게 오래 살 것 같거든. 심지어 나이 들어가지고 전두환처럼 치매 걸려가지고 그냥 혼자 이러면서 꽁투나 치러 다니고 그렇게 살 것 같거든. 근데 나는 왜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그 바보들이 저지른 그 짓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러냐고요. 그러지 말아요. 괜찮아요. 한국이라는 시스템은요. 저는 정말로 전국을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한국은 그래도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내가 내가 최근에 여행 다녀온 미얀마나 쿠바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선진국인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IT는 엄청나게 강하고, 그리고 이거 좀 바보 같은 애들 몇몇이 와서 이렇게 분탕질 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망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중진국이 되고 후진국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선진국으로 계속 가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고 피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좋은 불편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세상이 변화할 때, 그러니까 세계화나 고령화라는 이런 변화가, 큰 변화가 올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았고 그걸 나의 경쟁력으로 만들고 키워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책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 계속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김 작가님이 진짜 분야를 넘나드시면서 오늘 꽉 채워주셨습니다. 50분.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니, 나 이번 주는 정말로 박동부장 다음 주에는 꼭 박동부장 책 읽는 얘기야. 나 다음 주에는 입 감았다, 앙 다물고 아무 말 안 할 거야, 진짜. 나 이거 편한 책만 읽어가지고 이거 참 부끄럽네요. 편한 책만 읽고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편한 책을 읽으면요, 할 얘기가 없다? 근데 불편한 책을 읽고 나면 할 얘기가 생겨요. 왜 생기냐면, 이게 뭔가 이상한데, 그렇잖아요. 네.
나도, 그리고 상대한테 이 얘기를 하고, 이거를 내가 설득시키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막 논리를 다시 막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편한 책을 읽고 나잖아요. 저 사람도 아는 얘기일 거고, 나도 아는 얘기고, 이걸 어디가 살 얘기가 없어.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네. 그래서 불편한 책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김 작가님의 인사이트를 좀 뽑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제 공복이 찾아온 김 작가님 보내드리고. 네. 아니면 저기 뭐야,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우리 박동 부장님 책 얘기하고 나는 먹으면서 저기 요리 시작하면서 들어도 돼. 아예 너무 저기 속된 책들을 읽고 있어서 이번 주 스킵해야 돼. 예. 알았어. 예. 다음 주에 그러면 박동 부장님 차례야. 다음 주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맛있게 아침 드시고 또 행복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네.